자,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조금만 하도록 합시다. 아침 수업이 만만치 않긴 하죠.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선택을 잘하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선택하려면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왕이면 좋아하는 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를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자, 있을 때 앞에 얘기한 것처럼 효용이라는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라는 그 개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효용, 이렇게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수적 효용이 있고 서수적 효용이 있는데, 기수적 효용이 좋긴 하지. 근데 효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약간 순서만 잘 나열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선택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수적 효용이라는 걸 통해서 최적 소비 어떻게 할 것인가. 마트나 백화점에 가거나 서점에 갔을 때도 어떤 책을 살 것인가.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러면 좋은데 그때 뭐 고민도 안 하겠지. 근데 현실에서는 소득이 제한돼 있고 가격이 제한돼 있어서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목금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재화 하나만 있으면 좀 그런데 우리는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 바구니에다가 X제랑 Y제를 구입한다 할게요. 그래서 이 X제가 뭐 사과의 개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수, 이게 Y제가 바나나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랑 바나나의 개수가 바구니에 이렇게 담겨 있을 때 어떤 바구니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예산 제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 최적 선택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우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말을 쓸 건데 그 얘기를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상품 묶음이 있어요. 바구니에. 그래서 뭐 3, 2 하면 사과 3개, 바나나 2개, 배 2개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 게 사과고 뒤에가 배다 그러면 요 순서 바뀌지 않고 뭐 몸무게랑 키 쓰세요 했는데 잘못 쓰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선호라는 것은 상품 묶음을 구입했을 때 어떤 상품 묶음 구입했을 때 내가 훨씬 더 만족이 큰가 이걸 할 건데 기본적으로 다다익선의 원리를 적용할 거예요. 다다익선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 그 얘기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모아 많이 있으면 당연히 훨씬 더 베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바구니에 여기 보시면 사과가 3개, 배가 2개 있는데 이것보다는 사과가 3개일 때 배가 3개 있으면 당연히 배 개수가 많아지니까 더 좋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관심사가 되는 대상이 사과와 배처럼 쓰레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바구니에다가 뭐 이상한 오물이나 쓰레기나 고통이나 소음이 있다 그러면 그 효용을 깎아먹겠지만 그게 아니라 요거 다다익선의 원리라는 것은 많이 있을수록 좋다는 거니까 X제에 대한 한계 효용,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야. 많이 있을수록 총 효용이 증가하고요. Y제도요. 한계 효용이 이렇게 0보다 크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총 효용을 깎아먹는데 0보다 크면 총 효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더 보면 자, 이거는 선호체계와 관련한 공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머릿속에 개념만 살짝 잡으시면 돼요. 뭐 수학적인 그런 개념인데 완전성이라는 것은요. 아니, 두 상품 묶음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더 좋아하는지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여기 사과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그럼 난 사과가 좋지. 만약에 무차별하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 사과나 바나나 나 두 개 비슷해 같아 선호하는 정도가 이렇게요. 근데 누가 물어봐요. 여기 사과가 있는데 이상한 너 삿바랑 어느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삿바가 뭐야? 이렇게 이 처음 듣는 얘기면 비교 자체를 못 하겠지. 그럼 완전성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말이야 사과랑 바나나랑 섞은 거지. 뭐 이렇게 새로운 게 등장해서 모르면 비교 안 되면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니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가 완전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행성이라는 건 요거죠. 연속성의 일관성의 요 공리를 얘기합니다.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고 바나나가 포도보다 좋으면 사과가 당연히 포도보다 좋다. 그 얘기가 성립해야죠. 만약에 여기서 나는 C가 좋아 이래버리면 이것도 이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사람이고 너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병원에 가봐야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연속성, 볼록성 등등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 단조성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다익선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만족이, 효용이 더 크다. 요 정도 보시고요.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거는 여기 X, 사과의 개수, Y, 배의 개수, 그때 효용, 크기 이렇게 3차원에다가 이제 그림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밑에 X축, Y축 높이가 효용이 되겠죠. 이걸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3차원의 입체적인 이렇게 뭐 그림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차원을 2차원을 다운시켜서 왜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원하는 것만 살펴보기 위해서 차원을 다운시켜야지 그림 그릴 때가 좀 편하거든.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쫙 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4차원, 5차원 더 이렇게 가면 이게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요. 이제 경제학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지도에서 이 등고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활용해요. 이 등이 같다는 거고요. 고가 높이가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그때 여기다가 이제 지도에다가 산을 표시하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뭐 지명을 표시하기도 되게 복잡하고 정신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저걸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야.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산 정상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높이를 주는 이렇게 동일한 높이를 주는 이렇게 점들을 연결해서 눈을 가지고 위에서 투영시켜서 내려다보는 거야. 이렇게 내려다 봐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 산 정상 이렇게 되면 산 정상 그 다음에 빨간 색깔 이렇게 빨간 색깔 이렇게 그리고 핑크 색깔 이렇게 뭐 그릴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 뭐 파란 색깔 있으면 요렇게 그리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 봐가지고요. 이렇게 빨간 색깔이다 그러면 요 위에는 위도와 경도는 다르지만 뭐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은 거죠. 내비게이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는요. 입체적인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운전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이게 심플해. 언제 좌회전 해야 돼? 우회전 해야 돼? 이렇게 제 차가 여기 있으면 전방 몇 미터에서 우회전, 좌회전 그걸 알려주면 충분하단 말이지. 옆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몇 층짜리인지 나한테는 큰 관심이 없어요. 여기 5층짜리가 있네, 10층짜리가 있네, 이렇게 건물들이 어떻게 있네. 이거는 나한테 관심은 없어. 물론 우리가 나중에 뭐 이렇게 드론 같은 자가용을 몰고 다니면 이 허공을 영화 보면 나오니까 그럴 때는 옆에 건물의 높이가 중요하지. 15층인데 이걸 5층으로 잘못 인식하면 가면 꽝 부닥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선 지상에 땅에 이렇게 딛고 가는 거니까 이때는 옆에 높이 자체는 관심이 없고 왼쪽 오른쪽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 색깔과 핑크 색깔과 연두 색깔의 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 이거는 관심 없어. 그냥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순서만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고 C점이 있고
D점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한테 관심 있는 거는 A가 산 높이가 제일 높고 그리고 B와 C는 핑크 색깔에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위도와 경도는 다르겠지만 산 높이는 똑같고 D가 가장 밑에 낮은 고도를 갖게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네. 이렇게 순서를 나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산 높이 자체를 이렇게 더 위로 올리거나 산을 이동하거나 해도 이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면 아까 성적 얘기한 것처럼 곱하기를 씌우거나 로그를 씌우거나 루트를 하거나 더하기 빼기 하거나 그래도 이 순서는 안 바뀌겠지? 그러면 그때 최종 결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A니까 A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열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걸 모두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어떤 걸 선택할지 그걸 고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등고선의 원리를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쪽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다 지워져 버렸네. 좋아요. 짠. 다시 살리고. 그래서 왼쪽에다가 표현을 다시 해볼게.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그리고 심심한데 경작이 그래서 그래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점점점점 위에서 테두리를 그려요. 이렇게 위에서 투영시켜서 색깔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영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게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요 각각의 어떤 밑에 X, Y라는 상품 묶음이 있는데 그때 효용의 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투영시켜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핑크 색깔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요거 A라는 거 값보다는 B, C 이렇게 되면 빨간 색깔이 가장 왼쪽에서 봤을 때 효용이 제일 높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나의 관심사는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X랑 Y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할까? 요거 Y, X 그래서 이렇게 투영시켜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효용이 이렇게 여기고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투영된 그래프를 마저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연두 색깔 이렇게 있고 핑크 색깔 있고 빨간 색깔 있고 이거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A라는 상품 묶음 여기 B, C, 여기 D 이렇게 있을 때 상품의 개수는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효용의 순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어떤 상품 바스켓에 어떻게 상품이 담겨 있는가 A, B, C, D 개수는 다르지만 효용이 A가 제일 높고요. B, C는 같은 핑크 색깔에 있으니까 만족을 주는 크기가 똑같고요. 여기 D는 가장 만족이 떨어진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거는 등고선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요. 이거를 효용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등효용 곡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더 편하긴 하겠지. 근데 경제학자들이 이거를 인디퍼런스라고 해서 무차별, 같은 말이야. 같다는 거야. 무차별 곡선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등효용 곡선으로 보세요. 동일한 효용, 만족을 주는 다양한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나타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살짝 우리가 예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다양한 선호를 나타내는 효용함수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적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다양하게 있지만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저거 성적을 매길 때 다양한 기준, 물론 이제 기준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A라는 교수님은 성적을 매길 때 어떻게 매기냐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성적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합산해서 계산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 사과, 바나나에 대해서 뭐 사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교수님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지고 물론 이제 출석과 등등등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두 가지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합산해서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교수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성적을 매기는데 저기는 앞에 1, 1 해서 가중치를 똑같이 준 건데 아니 때에 따라서는 중간고사는 가중치를 40% 이렇게 주고요. 기말고사에다가 이렇게 6, 4, 6 해도 되고 6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알파, 베타 가중치를 좀 다르게 주기도 하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점수를 여기서는 10점, 90점 받은 친구나 90점, 10점 받은 친구나 성적이 똑같겠지만 A일 때는 여기서는 기말의 가중치가 좀 높으니까 당연히 기말을 조금 더 합산해서 같을지라도 더 잘 본 친구가 더 좋겠죠. 자, C라는 교수님은요. 어떻게 성적을 매기냐면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을 곱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성적이 중간고사 10점, 기말고사 90점, B라는 친구는 중간고사 50점, 기말고사 50점, C라는 친구는 중간을 잘 보고 기말을 좀 잘 못 봤어요. 이렇게 만약에 3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저 위에 A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간과 기말을 같이 단순히 합하는 거니까 A, B, C 성적은 다 합하면 100점 하니까 똑같습니다. 동등한 같은 등수를 갖게 되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 기말에 좀 가중치가 높은 A가 성적이 훨씬 더 제일 잘 나오게 될 거고요. 이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를 하게 되면 곱하기로 성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10 곱하기 90 아니면 그냥 1, 9 이렇게 해도 깔끔하고요. 이 경우는 50 곱하기 50 가장 커요. 얘는 900인데 얘는 2500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C는 90 곱하기 10 이렇게 되면 얘는 900 이렇게 돼서 누가 성적이 제일 높습니까?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골고루 받는 친구가 점수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이게 룰이 있잖아, 룰. 아니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뭐든지 룰을 정한 다음에 그 룰을 보고 축구 경기장도 규정이 있잖아. 규격이 정해져 있고 공 같은 것도 정해진 걸로 해야지. 자, 이번 월드컵은 탱탱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손흥민 선수도 연습 다 다시 해야 돼. 이 공 날아가는 거나 이게 회전하는 게 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교수님에 따라서 이번 성적은 A와 같이 단순 합산으로 할 거예요. 기말에 가중치를 좀 많이 둘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곱하기식으로 성적 내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점수가 높으면 곱셈하면 값이 커지긴 하는데 만약에 A와 같은 B와 같은 C 중에서 골고루 같은 A 같은 경우엔 동등한 점수지만 골고루 성적을 받는 게 훨씬 더 제일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는 경우에는 골고루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수님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교수님도 있어요. D는 자, 여러분 성적 중에서 제일 잘 본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제일 잘 본 거를 최종 성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 시험, 토익이나 이런 거 나중에 어디에 제출하거나 할 때 보면요. 여러 번 트라이 해가지고 시험 본 거 중에서 제일 잘 된 거 하나를 낸다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제일 잘 된 거 하나만 제출해서 그걸 최종 성적으로 인정해. 아니 그렇게 선호하거나 그렇게 룰을 정할 수도 있겠지.
그럼 당연히 A라는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돼요? 둘 중에 값이 큰 게 전체를 나타내요. 나는 최종 성적이 90이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요런 룰로 하게 되면 B와 같은 어중하게 이렇게 받는 경우에는 50 이렇게 됩니다. C와 같은 친구도 당연히 성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때도 90 이렇게 돼서 누가 1등이냐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잘하는 게 오히려 가장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성적이 선호도가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선호도를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적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토익 성적 같은 것도 그렇고요. 올림픽이나 국가대표 같은 거 할 때도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 나가서 그 사람이 대표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성적을 매기는데 이렇게 되면 예, 교수님 중에서 이렇게 성적을 매긴다 그러면 되게 둘 중에 못 본 게 나의 최종 성적이야. 약간 이런 분들은 왕소금 교수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A는 교수님 제가 중간고사는 10점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말은 아주 열심히 할게요. 90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최종 성적은 잘했네요. 기말. 예, 학생의 성적은 10점 이렇게. 저 기말 90이라니까요. 예, 근데 제일 못 본 게 학생의 성적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B와 같이 50점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둘 중에 작은 게 50이니까 50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C 90과 10점 받은 친구도 10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아니면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성적 중에서 우리는 중간고사는 성적이 넣지 않고 시험은 보는데 기말고사만 성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러면 중간고사는 내가 몇 점 받았든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가중치가 그냥 빵인 거지. 기말만 최종 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수님께서 성적에 대한 뭐라고 할까? 매길 때 기준이라고 할까? 선호도라 할까?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야. 어떤 상품 묶음 사과와 배가 있을 때 사람의 선호가 어떻게 돼 있는가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기준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이렇게 함수 관계로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적 함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요거를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 효용인데 함수에다가 해서 xj, yj 이렇게 해가지고 부여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더하기, 곱하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아니면은 둘 중에 많은 거 개수가 둘 중에 개수가 적은 게 전체의 나의 만족 이렇게 다양한 효용 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요 효용 공면 무차별 곡선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책에 나와 있는 등고선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투영시킨 그림이 나와 있고요. 요거 3차원의 그림 했을 때 상품 묶음이 여기 바닥에 이렇게 되게 많이 있어. 그랬을 때 동일한 효용, 만족, 선호를 주는 것들을 쭉 연결한 것. 그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무차별 곡선을 하나 여기다 한번 살짝 해볼게요. 가상적인 건데. 자, 우선 이렇게 봅시다. 효용 함수가 이 사람은 x 곱하기 y의 꼴에 효용 함수라고 할게요. 효용 함수. 이렇게. 자, 변수가 x, y, u 세 개야. 근데 칠판에 여기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세 개를 다 표현할 수 없잖아. 그래서 좋아. 나는 말이야. 여기다 x 개수고 효용을 놓는다 할게요. 그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x랑 u와의 관계니까 y는 고정된 값이고 y가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x의 효용이 비례하겠죠. 비례하고 y는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y값이 커지면 x를 수비할 때 효용도 당연히 더 커지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아니 저는요 여기다가 y랑 효용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리면 되겠지. 이때도 이렇게 x가 일정하게 되면 이게 x가 이제 기울기 역할을 하게 되겠죠. y가 많아질수록 효용이 증가하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y의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네. 뭐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니 내가 효용을 얼마나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구니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A, B, C, D, E, F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몇 개를 담아야 될까? 지금 그게 관심사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번 학기를 복학을 해가지고 아니면 학교를 입학해가지고 다녀야겠는데 과목을 여러 과목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과목에 시간을 좀 많이 할당을 하는 게 전체 과목을 가장 평균이나 평점이나 이걸 높일 수 있을까? 지금 그거를 고민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x, y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효용은 여기에 표현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하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얘는 다시 효용인데 x를 고정시키고요. y와 u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고 여기는요. 효용을 고정시켰어. 안 보이면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x랑 y의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게 곱하기 꼴로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곱하기 꼴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살짝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린 건데요. 내가 효용이 20이라는 효용을 달성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효용의 그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20이라는 효용을 달성할 때 바구니에다가 xy가 어떻게 담겨 있으면 만족이 20이 될까? 곱해서 20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래서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뭐 저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것이고요. 뭐 y로 살짝 정리해도 되겠지. 효용 얼마 주는데 x 이렇게 표현했고요. 효용 20 그때 x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20 이렇게 됐고 만약에 이게 효용이 20이 되는 건데 여기다 살짝 한번 놓을까요? 1일 때 20 이렇게 된 거야. 1일 때 20 하나만 더 할까? 2일 때 10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A점과 B점은 효용이 동일해요. 상품의 개수는 다르지. 위도와 경도는 다르지만 등고선의 높이가 똑같은 것처럼 만족은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구니에다 어떻게 담겨있던 효용 만족은 20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효용이 30을 가져다 주는 상품 묶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네, 똑같이 보면 되지. 1일 때 어떻게 돼? y가 30 저 위에 가는 거야. 2일 때 15 그 점을 찍게 되면은 1일 때 30, 2일 때 15 이렇게. 그러면 이런 형태의 곡선을 그릴 수 있고 이때 효용은 3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본 것처럼 하얀 색깔 여기는 다 효용이 똑같은데 하얀 색깔 요 등효용 곡선이죠. 이걸 무차별 곡선이야. 효용이 동일한 XY의 상품 묶음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노란 색깔이 훨씬 더 30으로 높은 효용을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기준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요 효용의 값 이거보다는 아니 우리 XY를 바구니에 어떻게 담는 게 좋을까? 예, 그걸 나타내서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게 지금 곱하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효용함수를 위에 이걸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데 이런 효용함수를 투영시켜서 보면 이걸 뭐라 그런다? 무차별 곡선이고요. 그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효용이 똑같지만
아닌 경우는 우리가 선호를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형태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건 막 그냥 AI가 이상한 거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시고 자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효용이 더 커진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여기 X제 소비량이 뭐 1일 때 아까 20이었어. 이렇게 A라는 상품 묶음이 있는데 자 X가 하나 더 소비한다 할게요. 그래서 A-를 할까? X가 하나 더 많아졌는데 Y제는 그냥 20이라 할게요. 여기가 2 여기를 그냥 뭐 A-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효용함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곱하기로 돼 있으면 A일 때 효용은 1 곱하기 20 하니까 효용이 20 이렇게 될 거고요. B일 때는 X가 2고 20이니까 당연히 40 해서 효용이 더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X제가 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더 많아질수록 효용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다다익선, 단조성이라고 그랬죠? 효용이 높아지고요. 다음에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앞으로 갔다 올게요. 여기. 아니, 저 위에 A는 X제 하나 있고 Y제가 20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X제 하나 더 소비하게 되면 X제가 쓰레기가 아니니까 효용은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Y는 어떻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기 A와 B 두 개를 보면 X제를 하나 더 소비를 하니까 효용이 증가했는데 Y를 10개씩이나 이렇게 포기해도 나한테는 동일한 효용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특징을 보시면 우하향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곡선은 그림을 그릴 때 서로 교차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설명할 때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인디퍼런스 커브가 교차한다면 어떻게 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차한다면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X 개수, 사과의 개수, 배의 개수인데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두 개 그릴까요? A의 무차별 곡선, 그다음 뭐 B의 무차별 곡선 이렇게 있다 할게요. 무차별 곡선이 교차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상품 묶음 몇 개 하나 봅시다. 자, 여기를 A의 상품 묶음이라 할게. 여기를 B라 할게요. 여기를 C라 할게요. 자, 그러면 핑크 색깔 무차별 곡선 상에 따랐을 때는 무차별 곡선이 뭐라고요? 효용을 동일한 효용을 주는 거야. A와 B는 효용이 똑같죠. 그래서 너 A와 B 어떤 거 선호해? 나 무차별한데 이렇게. 그 다음에 A와 C는 또 연두 색깔 무차별 곡선 상에 입각해 보면 효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B가 A랑 같고 A가 C랑 같으니까 B와 C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행성의 원리에 따라서 B와 C는 이렇게 효용이 동일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행성의 공리라고 했습니다. 공리는 자명한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아니 B와 C를 같이 비교해 보면 아니 B보다 C가 X제도 많고 Y제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다다익선 단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조성의 원리에 따라서 단조성의 원리에 따라 다다익선입니다. 단조성의 공리. 이거 공리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야. 공리에 의해서 B보다는 C가 당연히 선호가 돼야 돼.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
얘가 위배되거나 얘가 두 개가 충돌될 수밖에 없어. 근데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죠. 그래서 앞으로 무차별 곡선을 많이 그려가지고 막 분석하고 할 텐데 그때 교차하게 당연히 그리시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합니다. 이게 뭐 볼록, 오목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 자체가 볼록하다 보셔도 돼요. 근데 볼록, 오목하다라는 얘기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겨있으면 이게 볼록 렌즈예요, 오목 렌즈예요? 애매하다고. 여기서 봤을 때는 당연히 볼록하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오목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오리진이잖아. 여기가 원점입니다. 원점이 돼서 여기서 바라보는 걸로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오목볼록이 달라지는데 원점에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저 밖에서 보면 오목하지. 그래서 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냐면 앞에 성적 얘기할 때 이게 곱하기식으로 효용함수가 생긴 거야. 곱하기식으로 성적을 매기는 C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합했을 때 점수는 다 100점이지만 골고루 성적을 받는 게 극단치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평가하겠다. 높게 선호한다. 그게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담당 교수님의 선호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학생 입장에서 내가 학점을 잘 받는 게 목표다. 그러면 첫날 뭐 실러버스 하면서 우리는 성적을 뭐 이렇게 하고 뭐 발표도 하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하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성적을 매기겠다 하는 교수님이 있으면 나는 전략을 너무 한 번 시험을 망치거나 잘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은 이왕이면 골고루 선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뭐 그렇게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계 대체율이라는 거 개념을 볼 건데 한계 대체율 우선 첫 번째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거는 효용함수에서 x랑 y를 대체하는 거죠. 한계는요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이거예요. 말 그대로 한 개 더 추가시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뭐를 한 개 더 추가합니까 하면 x제를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요거예요.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여기까지 쓸게요. 그냥 한 개 더 추가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거야.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y제를 얼마나 대체하는 비율이다. 요게 한계 대체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지널이고요. 레이트 비율이고 substitution 대체 비율을 나타내는데 수평축이 x제고 수직축이 y제 이렇게 있으니까 x제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당신은 y를 얼마나 감소시킬 겁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차별 곡선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효용함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주관적인 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살짝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A, B, C, D, E, F는 다 지금 효용이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20으로 똑같아요. 근데 20이라는 효용을 컨트롤하는 상황에서 저 A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 집에 사과가 하나밖에 없고요. 배가 20개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요. 사과는 하나밖에 없는데 배가 20개야. 우리 다시 물과 다이아몬드라든가 아까 뭐 얼마나 희소한가 그걸 얘기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바구니에는 사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과에 대한 소중함,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하나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사과를 하나 얻기 위해서 배를 10개나 포기할 생각이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그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살짝 보시면 이렇게 사과를 하나 얻기 위해서 배를 이 사람은 이만큼까지 포기할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교환 비율을 나타내요.
근데 여기 상황에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상황에서는 내가 뭐 크기는 대충 이렇게 했는데 사과가 여기 20개가 있고 배가 하나 있어. 그럼 집에 널린 게 사과 아니겠습니까? 사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배를 몇 개 포기하려고 합니까? 저 배 많이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과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4개에서 5개 하기 위해서는 배를 하나만 포기하는 교환 비율이 1대1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잘 됐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하나하나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 얻기 위해서 포기하려는 y제가 별로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계라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약간 미분한다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크게 했는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요. 여기 A점 이렇게 있게 되면요. 이 뒤로 다시 갈게요. 무차별 곡선의 한 점에서의 바로 그 기울기가 바로 한계 대체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살짝 체크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크게 그립니다. X, Y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인디퍼런스 커브에서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 되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A점에서는 X제가 몇 개 없어요. 소중하단 말이지. 그래서 X제 하나 얻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 미분하는 거죠. 여기 F라고 할게요. 여기 F점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X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요. 그래서 X제를 눈곱만큼 이제 조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변화시킬 때 너 Y제 얼마나 포기할래? 많이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고 이 경우는 X제가 되게 없으니까 X제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Y제를 많이 포기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점차 X를 증가시키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X제를 눈곱만큼 조금 변화시킬 때 효용은 이렇게 고정돼 있어. 그러면서 이게 한계 대체율이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유지하면서 X제를 말 그대로 한 개 추가적으로 증가시 포기하려는 Y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려는 Y제의 수량, 개수 이걸 살펴보는데 점차 어떻게 된다? 점차 포기하려는 게 작아져요. 그래서 이걸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래서 MRS가 하점자 XY 그래서 MRS가 뜻이 뭐냐면 결국 요거 앞에 게 X가 관심이야. 그래서 X제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 요걸 뜻해요. 여기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A에서 F로 가게 되면 X제가 점차 많아지니까 X제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요거를 MRS가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런 효용함수일 때 체감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효용함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나만 살짝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우하향하는 직선같이 생겨있다 할게요. X, Y. 이 교수님은 성적을 매길 때 X 플러스 Y야. 오케이? 그럼 살짝 보면 여기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게 10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가 하나 더 많아지게 되면 2개, Y제는 8 이렇게 돼요. 이 경우는 A와 B가 지금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잖아. 그래서 X제를 하나 증가시킬 때 Y제를 포기하는데 포기하는 비율이 1대1 이렇게 포기하게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 생각해도 되고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 밑에 있을지라도 동일합니다. 여기가 9, 1 이렇게 되고 여기 하면 8, 2 이렇게 되니까 8, 2 이렇게 되니까 C와 D일 때도 여기 보시면 교환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라 얘기했는데 이 경우는 MRS XY. 아무 얘기 안 하면 X를 증가시키고 Y를 점차 감소시키는 그 상황이에요. X를 증가시키고 Y를 감소시키는데 그 교환 비율이 1로 체감하거나 체증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효용함수가 어떤 꼴이야? X 곱하기 Y 곱하기 형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그런 형태의 교수님은 골고루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거 하나 점수가 낮은 것보다는 점차 이쪽으로 갈수록 가운데로 갈수록 효용이 좀 한계 대체율이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교환 비율이 1대1로 변화가 없습니다. 한계 대체율이 1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보통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볼록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보통은 얘기하거든. 뒤에 가선 당연히 변형시키긴 하겠지만 그래서 한계 대체율은 체감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은요. 우선 첫 번째 X랑 Y의 교환 비율인데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Y 대신 X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때 MRS,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 그림으로 잘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책에 좀 특수한 무차별 곡선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보세요. 나중에 경제 원론이나 미시경제 가면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할 때는 이렇게 L자 형태가 되고요. 아까 알파 베타가 1이라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단순히 가중치 따로 둘 수도 있겠지만 1, 1 이렇게 두면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가장 흔한 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고요. 아니 쓰레기가 있을 때도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를 넘겨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효용함수 가만히 보면 Y제는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X, Y가 있는데 여기다 그냥 플러스라고 표현할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 아이고 거꾸로 됐지? Y가 이제 좋은 거고 X제가 쓰레기인 거야. 그래서 X제는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효용을 깎아먹어요. 여기 보면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Y제는 효용 앞에 플러스로 있으니까 한계 효용 계산하면 플러스가 될 건데 그건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될 때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원래 이제 값을 넣거나 한계 대체율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건 좀 그냥 우선은 복잡하니까 살짝 칠판에 이렇게 Y로 나타내 있으니까 원래 이제 MRS 해야 되는 건데 직관적으로 Y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럼 Y는 X의 제곱 플러스 효용 얼마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여러분 여기다가 X 여기다 Y인데 효용 10을 주는 걸로 해볼게. 얘가 효용이 10이라고 할게요. 효용이 10. 그러면 X가 빵일 때 여기가 10이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요거는 효용 10을 주는 무차별 곡선이고요. 효용 20을 주는 무차별 곡선 어떻게 될까요? 절편이 20이 되고 빨간 색깔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검정 색깔보다 빨간 색깔이 효용이 더 높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아니 검정 색깔이 지금 다 동일한 효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요 점에서 요 점이라 할게. X가 뭐예요? 지금 X가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라는 말을 좀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X의 한계용이 0보다 작은 아니면 이거를 비제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화가 좋은 거고 비제화는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람한테 X제가 이렇게 한 단위 더 갔어. 이렇게 X제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내 손에 쓰레기가 하나 더 많아지니까 효용이 떨어지겠지. 지금 무차별 곡선 동일한 효용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받았으면 동일한 효용 유지하려면 Y제는 증가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도시 같은 데 보면
뭐 쓰레기 소각장이나 아니면 화장장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꼭 필요한데 그 비재화란 말이야.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 냄새가 난다는 등, 환경상 그렇게 된다는 등, 그게 이제 거기 가게 되면 그 마을에 뭔가를 주지 않으면 그 마을 주민들은 찬성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뭐 뭔가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간다? 그럼 그에 걸맞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 우리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고 저기 위에 나와 있는 요 정도까지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차별 곡선이 뭐고 한계 대체율이 뭐고 그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예산선인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시죠.